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산업. 세계 최고의 부자를 배출한 산업. 가장 대중적인 동시에 가장 러셔리한 산업. 바로 패션 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옷을 구입할까요? 실제 입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옷들이 패션 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지금 패션 산업계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옷을 고르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도 패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 패션 산업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디지털 패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패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FNS 홀딩스의 대표 최현석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패션업계에 불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패션의 미래를 말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저의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패셔너블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듯이 저는 패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사실 패션업계에서 인싸입니다. 인싸가 된 이유는 바로 패션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섬유 패션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섬유 패션 산업은 한물간 산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섬유 산업은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OEM 수출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이 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우는 것에 대비하여 점차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90년대부터 한물간 산업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아닙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일본 최고의 부자는 유니클로 야나이 타사시 회장입니다. 그럼 스페인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 의도를 아시겠지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테슬라 창업주 앨런 머스크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쯤 되면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바로 루비통, 디올, 팬디 등 유명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우리가 섬유 패션 산업을 그저 한물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가장 거대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패션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큰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고 럭셔리부터 스파 브랜드까지 거의 모든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패션도 디지털로 변화해야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패션에서 패션의 미래를 찾아가고 있는 5년차 스타트업입니다. 솔직히 저만의 철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오히려 줄어지더라고요. 이제는 3가지만 새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yes,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새롭게 풀어야 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칠 때 속으로 yes 라고 외칩니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어렵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못하고 포기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었을 때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다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면 남들보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에 앞서 예스를 외치고 끝까지 걸어가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서만 바꿔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흔히 실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앞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고 바꿔서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하기 전 IT 기업에서 11년 동안 사업 개발 담당이었습니다. 사실 패션하고 전혀 관련은 없었죠. 하지만 IT 대기업에서 사업 담당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물결이 빠른 글로벌 환경에서는 큰 기업도 물결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킬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뷰티 카메라 어플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기존 카메라 어플은 먼저 사진을 찍고 후보정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어플이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형태였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이런 비슷비슷한 형태의 카메라 어플 시장에서 1등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앞서 먼저 기존 사용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여성 사용자분께서 카메라 어플을 쓰면 바로 사진 찍고 자신의 얼굴을 직접 수정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발견의 순간이었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진을 찍고 그 뒤에 예쁘게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보정된 기술을 넣어 필터를 먼저 선택하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예뻐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3장의 사진을 찍던 사용자들이 하루에 30에서 50장 이상으로 이용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뷰티 카메라 어플 시장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당연하듯이 모든 카메라 어플이 사진 찍기 전에 필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글로벌의 수많은 사용자들도 자연스럽게 필터를 선택한 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순서만 바꿨더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매우 어려운 단어겠지만 순서를 바꾸는 건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관행과 관습에 따라 움직이던 것들을 순서에 바꿔서 바라보게 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본다면 여러분도 누구나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을 하면서 더욱 절실하고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흔히 말하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꼭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는 무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하고 소위 말하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의지가 끊기는 것은 한순간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적과 강연을 많이 봤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스타트업을 시작해보니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에서 쌓았던 경험과 스킬은 사용하기도 어려웠고 모든 일들이 제가 알던 순서대로 오지도 않았고 제가 몰랐던 것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건 기존의 시각으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겠죠.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스타트업을 운영해온 지난 5년간 마음이 힘들 때 이 시를 읊조리면서 다시 한번 운동화를 질끈 매고 힘을 내곤 합니다.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것을 괄목생다라고 하죠. 현재 진행 중인 4차 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매일매일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광범위해서 저 역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사무실은 거리가 좀 있고 차도 많이 막힙니다.
매일매일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반자율 주행이지만 그래도 그 덕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러티브 AI입니다. 제너러티브 AI는 놀람을 넘어 두려움이 들 정도입니다. 자료를 찾을 때, 글을 쓸 때도 매우 용이하고 특히 저처럼 디자인 능력이 없는 사람도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찌 보면 자율주행은 제 개인 운전사 같은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고 제너러티브 AI는 저의 개인 비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기술들의 것보다 더 놀라운 점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사례인데요. 메신저 앱이 막 보급되고 안정화가 될 시기에 메신저 이모티콘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이라면 스티커와 같은 실물 굿즈를 파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온라인으로 누가 캐릭터를 사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요. 이미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만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장은 더욱 커지고 강화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건조하게 텍스트로만 전달하지 않고 감정을 녹여 전달하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모두들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최근에 저희 회사 신입사원 친구가 사내 메신저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친구들과 자주 면담을 하는 편이라 의례적으로 당연히 대면 면담이라 생각하고 제 집무실로 오라고 했더니 그냥 메신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생각들을 메신저로 접할 수 있었고 제 의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매일 디지털 커뮤니티의 변화를 외치는 사람이지만 저 역시 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중에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메신저가 더 편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못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초년생 때를 돌이켜보니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사내 멤버들과 점심을 먹는 중에 한 멤버가 최근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오래 머물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요즘 일로 바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만났는지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 이성 친구를 데이트 앱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지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누가 소개시켜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건 똑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나와 관심사가 매칭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는 말에 한 번 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 즉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앞에서 하라와 같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속화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장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빠르고 즉각적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지역과 장소라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세 번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방식이 선택 가능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제 사진과 일상 등을 포스팅하면 베트남, 미국,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반가운 댓글들이 달립니다. 넷째, 접근성과 사용성도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동 중이나 여행 중에서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 녹음도 할 수 있고 공유나 저장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재 온라인 툴과 플랫폼을 사용하여 팀원들과의 공동 작업,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택 문화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도 가능합니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장점들로 인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욱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 측면입니다.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해 습득되는 정보의 양도 많고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선택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제가 어릴 때 김희서 씨는 굉장한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김희서 씨가 머리띠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 많은 여성분들이 그녀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신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인기 있는 몇 개의 트렌드와 브랜드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가 존재하고 하이엔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다양한 취향에 맞는 소비를 찾아가고 있죠. 두 번째로,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전달과 확산이 빨라지면서 경쟁의 넓이와 깊이가 증가되고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특정 제품이 대량으로 팔리는 일은 극히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줄어들더라도 명품 브랜드는 가격을 높임으로써 매출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 브랜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패션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극단적으로 개인 맞춤형 생산에 가능한 체제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입니다.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은 나름의 양식을 갖춰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온라인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어떨까요? 디지털의 만남에서는 패션이 전혀 필요 없을까요? 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도 반드시 패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옷을 산다고 합니다. 즉,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자랑해야 할 옷을 꼭 실물 옷으로만 해야 할까? 저희는 이러한 변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패션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검색어 트렌드에 항상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상 검색어의 70%가 쇼핑 관련 검색이고 그중에 70%가 패션 뷰티 관련 검색이었습니다. 즉, 검색어의 절반이 패션 뷰티 커머스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패션 코디에서부터 요즘 유행하는 의상을 찾아보고 구매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패션 산업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패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가장 거대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작 패션 산업 자체는 의외로 변화의 속도가 무척 느립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 즉 개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활용도는 매우 미흡하고요. 전 직장에서 패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고 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종종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려할 것 같았던 패션 디자이너의 삶이 기대와는 달리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일까?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 제품들은 디자인하지만 산업 구조상 제작 비용과 재고 비용을 고려해서 다양한 스타일보다는 쉽게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의 역량은 점점 제한되고 좋은 대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사용자들 역시 다양한 스타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전 디자인을 먼저 팔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수량만 측정해서 생산하면 어떨까? 그걸 가상 패션이라 불러야 할까? 디지털 패션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런 신나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기반으로 시장 조사를 했더니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고 시장성도 보였습니다. 더욱이 이런 디지털 패션을 유통할 플랫폼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패션 산업의 미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좋지만 변화가 꼭 필요한 패션 산업은 저희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아직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패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의적 개념으로 기존 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제작된 제품 또는 그것을 만드는 프로세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하의 산업의 형태는 가상 패션, 디지털 피팅, 스마트 의류, 디지털 패션 디자인 및 생산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패션이란 실무 제품을 생산하기 전 또는 생산된 제품 없이 디지털화된 디자인 형태로 유통되는 디지털 패션, 즉 컨텐츠를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실감나고 리얼한 3D 컨텐츠를 통해 가상으로 패션을 착용하고 쇼핑하는 체험을 하고 기존의 종이로 표현하였던 멈춰있는 룩북을 AR 룩북을 통해 패션쇼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경험을 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이 모든 콘텐츠를 경험하고 즐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패션 산업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옷이 생산될 때마다 늘어나는 탄소 배출과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들로 인한 환경 오염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패션은 디지털 환경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디지털 커뮤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SNS에 올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옷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패스트 패션의 대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온라인에서 뽐내고 싶은데 너무 뽐내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실물 소비 대신 디지털 패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보인 디지털 패션입니다. 첫째, 사용자는 저희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고요. 둘째, 저희는 미리 준비된 디지털 콘텐츠와 합성하고, 세 번째, 사용자에게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넷째, 사용자는 이를 SNS에 올려서 자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영국의 바클라이카드의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1명은 SNS에 올리기 위해 옷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옷을 구매하는 사람 중 디지털 패션을 구매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년 뒤에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실까요? 3년 뒤에는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디지털 패션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150억 달러 규모이며 2027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패션 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해질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섬유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시기 동대문과 대구 등의 지역은 이러한 성장의 중심지로서 섬유 및 의류 제조와 유통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의 패션 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건비 상승 및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특히 중국과 같은 저비용 생산 국가의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둘째, 디자인과 브랜딩의 부정입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주로 OEM 기반의 수출 생산 중심이었기 때문에 디자인과 브랜딩 역량이 미흡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패션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셋째,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패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과 쇼핑 환경이 변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의 판매에 의존하는 기존 패션 업체들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에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사회 전반에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브랜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가 국내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주로 OEM 수출 내지는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기반의 수출이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한국의 패션 산업이 섬유 산업과 위타 생산국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의 브랜드 강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패션 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딩, 트렌드,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이 융합되어야 하는 복잡한 산업이며,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패션 시장이 본격화되면 패션 산업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제품 생산의 순서가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패션 시장은 디자이너가 다양한 디자인을 해도 샘플 제작 비용과 재고 비용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패션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먼저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구매한 디자인을 SNS 등에서 자랑도 해보고 실물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구매하고, 생산자는 그 수요에 맞춰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품 재고율은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 기준이 기존의 MD나 바이어가 아니라 고객이 선정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브랜드보다 디자이너가 중요시되는 시점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샘플 제작과 재고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지금보다 자유로워진 환경에서 본인만의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 브랜드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현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 제작, 매장 관리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패션의 경우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의 리드 타임을 맞추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은 전통적인 프로세스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패션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 역시 계속해서 자신의 개성을 맞는 것을 선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패션 산업 시스템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 안에서 그런 니즈를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몫은 개인 디자이너들이 채워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은 디자이너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패션 산업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유튜브가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막 등장한 2000년대 후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영상 콘텐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튜브를 꽃피운 것은 기존 산업의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과 같은 전통 미디어 업계는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UGC가 폭증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브랜드가 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전통 미디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니즈는 세분화되어 그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어서 기존 미디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빅피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빅피쉬는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는 거대한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가 따로 있는 마치 정어리떼 같은 무리가 빅피쉬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디자이너를 많이 보유한 패션 플랫폼이 빅피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디자이너 중심의 패션 산업이라 함은 패션 공급 관점에 있어서 개인 디자이너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디자이너의 디지털 패션 콘텐츠 생산을 돕고 생산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현재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모아둔 플랫폼 시장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패션 콘텐츠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디지털 패션 콘텐츠의 표준화를 제공하고 글로벌에 있는 콘텐츠를 모은다면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 시대는 한국 패션계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패션 산업은 유럽과 미국의 패션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큰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였고 럭셔리부터 스파 브랜드까지 거의 모든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제품을 샘플링하고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재고 등에 대한 비용 리스크로 인해서 쉽게 창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은 이러한 진입 장벽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많은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디지털의 특성을 살리면
글로벌 시장에 쉽게 타겟팅할 수 있어 다양한 실문 제품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디지털 패션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와 소프트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클로어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있으며 당사와 같이 디지털 패션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그들의 창작력과 손재주는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K-팝을 필두로 한 문화 산업 역시 이제는 글로벌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어서 글로벌에서 한국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변해가는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 됩니다. 디지털 패션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패션 시대는 저희 같은 회사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패션의 대두와 함께 곧 우리나라 패션 산업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를 전문하는 회사와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나누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패션 IP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디지털 패션 IP가 주요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 디자이너의 경우 조금 더 디지털 솔루션에 친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에서 종종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디지털 디자인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이 더 유리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디자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스킬을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웹툰 산업 초기에는 작가들 사이에서도 디지털을 통한 창작 방식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 40년 경력의 작가들도 오히려 앞장서서 AI 인공지능을 창작 활동에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위의 내용에 발맞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계에서도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패션은 미래의 주요 먹거리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누구나 디지털 의상을 입어볼 수도 있고 모든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품을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전시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 디자인을 구매하고 되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상상력도 넣어주세요. 우리의 또 다른 아이디어들도 디지털에서 계속해서 구현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